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이름조차 잊힌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깊은 골짜기 사이에 대여섯 채의 초가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바람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밭을 일고는 사람들도 말이 없었고 아이들 웃음소리조차 산메아리에 금세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마을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을 등지고 앉은 작은 흙집에 눈먼 처녀 수련과 그녀의 늙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7살 적에 호되게 열병을 앓고 난 뒤 봄날에 아지랑이 같던 세상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수련은 어여쁜 처녀가 되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소리와 냄새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감촉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마루에 앉아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는 소리를 듣거나 장독대 옆 감나무에 새가 앉는 소리를 세곤 했습니다. 수련의 어머니는 이미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오직 수련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지요. 억척스럽게 밭을 갈고 나무를 캐어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지만 어머니의 가장 큰 근심은 언제나 딸이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저 가여운 것이 어찌 혼자 세상을 살아갈꼬. 어머니는 밤마다 잠든 수련의 얼굴을 쓸어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산천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어느덧 잎사귀는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스산한 늦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마당에 마른 집단을 흩어놓고 닫힌 방문 틈새로 기어이 파고들어 아랫목의 온기를 앗아가곤 했습니다. 바로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수련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긴 것은 그날도 어머니는 저녁을 짓기 위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마당가 툇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저녁 연기가 낮게 깔리던 무렵 어머니가 잠시 허리를 펴러 나왔다가 마당 한가운데 쪼그려 앉은 수련을 보았습니다. 수련은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쥐고 흙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무엇을 저리 집중하나 싶어 어머니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른 흙바닥에 그려진 것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의 장난 같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에 잠긴 듯한 젊은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한양에서나 볼 법한 고고한 선비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련아, 이게 무엇이냐? 수련은 그림 그리던 손을 멈추었지만 흙바닥에서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몰라요, 어머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모르다니? 네가 그렸지 않느냐? 본 적도 없는 얼굴을 어찌 그린 것이야. 수련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방 안에 다른 이가 있는 듯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그저 제 뒤에 서 계세요. 늘 이 자리에. 말씀은 없으시고 그저 저를 지켜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해질녘의 스산한 기운과 맞물려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 무슨 재앙이란 말이냐. 귀신이라니. 어머니는 다급하게 수련의 팔을 잡아 끌어 방 안으로 들이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 한 줌을 쥐고 마당 곳곳에 뿌렸습니다. 썩 물러가라. 삿된 거사, 썩 물러가라. 어머니는 딸에게 다시는 그 얼굴을 그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공포와는 달리 수련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방 안에 끌려 들어와서도 밖에서 콩 볶듯 소금을 뿌리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녀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존재는 무서운 귀신이라기보다는 그저 말없이 곁을 지키는 슬픈 그림자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자신들을 해칠까 두려워했지만 수련은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는 빗자루로 마당의 흙그림을 다급히 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수련은 어머니가 묵은 장부를 정리하고 버리려던 거친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에서 꺼낸 식은 숯 조각을 들고
그 위에 다시 그 선비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흙바닥에 그린 것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그늘진 눈과 굳게 담은 입술. 수련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은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곧 10장이 넘었습니다. 수련은 그 그림들을 소중하게 접어 자신의 이부자리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어느 날 방을 치우던 어머니가 이불 밑에서 수북이 쌓인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각기 다른 종이에 그려졌지만 표정이며 생김새가 모두 똑같은 그 얼굴들이 마치 방 안 가득히 자신들을 노려보는 것만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머니는 절박해졌습니다. 문 위에 마늘 다발을 걸어보기도 하고 팥을 삶아 문지방에 뿌려보기도 했습니다. 뒷산의 작은 암자에 올라가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며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수련이 좀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가 삿된 것에 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어머니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수련의 기이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련은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그림에만 몰두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수련이 날로 쇠약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뜩이나 하얀 얼굴이 더 창백해지는 듯했고 밥 먹는 양도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저것이 틀림없는 악귀이며 딸의 기를 빨아먹고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저러다 우리 수련이가 큰일 나지. 저 귀신을 당장 쫓아내야 해.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박함에 사로잡힌 어머니는 결국 이웃 마을의 박수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랫마을 건너편 너른 바위가 있다는 곳에 사는 박수였습니다. 용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굽값이 비싸고 성격이 괴팍하여 웬만한 일로는 사람들이 찾기를 꺼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에게는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마지막 남은 쌀이라도 팔아서 그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박수를 부르러 가기 전날 밤 수련의 집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첫눈을 재촉하는 바람이 문풍지를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수련은 이미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지만 어머니는 딸의 이불 밑에 숨겨진 그 숲 그림들이 마치 살아서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낯선 선비의 눈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잠 못 이루는 밤의 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수련아, 그분이 오시면 무섭지는 않으냐? 춥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지는 않고? 수련은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춥지 않아요. 그냥 슬픈 냄새가 나요. 오래된 서책에서 나는 묵냄새, 마른 국화 냄새 같은 것이 나요. 그 말에 어머니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귀신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싹 텄습니다. 혹시 수련이가 귀신에 씌인 것이 아니라 실성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답답함에, 늘 혼자 지내는 외로움에 아이가 그만 마음의 병을 얻은 것은 아닐까. 헛것을 보고 헛냄새를 맡는 것이라면 차라리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이마를 짚어보았지만 열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늘할 뿐이었습니다. 수련의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툇마루 틈새로 기어가는 개미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바람의 냄새만으로도 내일 눈이 올지 비가 올지 알아맞히곤 했습니다. 눈이 세상을 가린 대신 다른 모든 감각이 솜털처럼 예민하게 열려 있었지요.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이들은 보지도 듣지도 맡지도 못하는 그 존재를 오직 수련만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맑고 고요한 마음이 그 슬픈 영혼의 거울이 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림의 세밀함이었습니다. 수련은 평생 이 산골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양반들이 쓰는 가시나 도포자락을 만져볼 기회조차 없었지요. 그런데도 수련이 수추로 그린 남자는 틀림없이 그를 읽는 선비의 차림새였습니다. 수련아, 너는 어찌 그가 그런 옷을 입은 줄 아느냐? 누가 일러주더냐? 어머니의 물음에 수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알아요.
만져보지 않아도 그저 알 수 있어요. 이 기이한 일은 아직 수련의 집 울타리를 넘지 않았습니다. 모녀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딴 곳에 떨어져 있었고 가난한 살림 탓에 왕래하는 이웃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을 밖에 알리기가 두려웠습니다. 딸이 귀신에 씌었다거나 혹은 실성을 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가뜩이나 불쌍한 수련이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비밀과 공포를 혼자 안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수련이 여느 때처럼 마루 끝에 앉아 숯을 들고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다 픽 하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큰 소리도 내지 않고 마치 집인형처럼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달려가 안아 일으키자 수련은 금세 정신을 차렸지만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몹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천장 석가래에 매달아 두었던 작은 돈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비단 저고리를 팔아 모아둔 딸의 약값으로나 쓰려 했던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엽전 몇 잎을 꺼내 허리춤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에게는 쌀을 안쳐 밥을 지어두고 절대로 대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른 새벽, 어머니는 낡은 보찜을 메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겨울바람이 어머니의 주름진 뺨을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마을로 향하는 고갯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자신의 작은 초가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방 안에 이제 수련은 홀로 남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홀로가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을 딸의 모습과 그 뒤에 말없이 서 있을 낯선 선비의 모습을 떠올리며 황급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새벽, 찬 공기를 맞으며 아랫마을로 향하는 가파른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라 사위는 아직 어두웠고 짐승 울음소리라도 들릴까봐 두려웠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굽이진 길을 한참이나 내려가자 마을과 떨어진 외딴 곳, 커다란 너럭바위 곁에 자리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용하다는 박수의 집이었습니다. 박수의 집은 그 풍문처럼 기이했습니다. 대문도 없는 입구에는 무슨 뜻인지 모를 글귀가 적힌 붉고 노란 깃발들이 늦가을 바람에 요란하게 펄럭였습니다. 어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지만 방 안에서 풍겨나오는 향냄새가 짙고 매캐하여 머리가 다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루 앞에서 머뭇거리자 굳게 닫힌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웠고 그 어둠 속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박수였습니다. 박수는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산을 넘었는고? 자식 문제인가? 재물 문제인가? 어머니는 그 기세에 눌려 마루 밑에 엎드리다시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더듬더듬 수련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먼 딸이 본 적도 없는 선비의 얼굴을 그리는 일, 딸이 그 존재를 느낀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어제는 그만 기운 없이 쓰러지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딸아, 이를 이삿된 것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의 절박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수의 눈이 기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동정심보다는 마치 흥미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혀를 찼습니다. 일이 간단치가 않겠군.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 정도의 한을 품은 존재라면 보통 정성으로는 어림도 없지. 그는 어머니의 행색을 살피더니 만만치 않은 굿값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장 딸이 죽게 생긴 어머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고 박수는 이런 일은 지체할수록 좋지 않다며 당장 길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에서 요란한 방울이 달린 부채와 작은 북을 챙겨 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수는 좁은 산길을 성큼성큼 걸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방울을 흔들어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고 시끄러운지 어머니는 가슴이 더욱 불안하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마침내 수련이 홀로 기다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서서 마치 무언가를 냄새 맡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기가 세다. 아주 차갑고 음습한 기운이야. 그는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문을 열어라. 그 아이를 봐야겠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자 수련이 소리에 놀라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는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서더니 수련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계집이 그렸다는 그림을 당장 가져오너라. 어머니는 벌벌 떨며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숫 그림들을 꺼내 박수에게 건넸습니다. 박수는 그림들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희미한 창호지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림 속 선비의 슬픈 눈이 박수를 마주 보는 듯 했습니다. 박수는 그림을 바닥에 내던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은 단순한 잡기가 아니야. 한해 굶주린 아귀, 오개다. 이놈이 내년의 딸내미 기를 쪽쪽 빨아먹고 있단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계집은 보름을 못 넘기고 말라 죽을 것이야. 그뿐인 줄 아느냐. 저것이 집안을 망하게 하고 나아가 이 마을 전체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수는 그런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놈은 보통 굿으로는 안 된다. 온 마을의 기운을 모아 눌러야 해. 큰 굿을 버려야 한다. 돼지를 통째로 잡고 오색떡과 좋은 과일, 고운 비단을 제물로 올려야 이놈을 달래서 쫓아낼 수 있단 말이다. 그가 요구하는 제물들은 가난한 모녀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박수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당장 털을 눌러야 한다며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가져온 작은 징을 요란하게 두드리고 부채를 휘두르며 좁은 마당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물러거라! 썩 물러거라! 이 잡귀야! 그의 고함 소리와 징소리가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집을 부술 듯한 기세였습니다. 방 안에 갇힌 수련은 두 귀를 틀어막고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광기 어린 소리에 수련은 그동안 자신을 지켜보던 그 존재가 몹시 고통스러워하며 불안에 떠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련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너무 시끄러워요. 그분이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아파하세요. 저러면 안 돼요.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어머니의 귀에는 딸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수의 저주 같은 외침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박수의 요란한 굽한 소리는 결국 낮은 담장을 넘어 이웃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저 아랫집. 눈먼 처녀네 집 아니야? 저게 무슨 소리래? 무당이 왔나 봐. 징소리 좀 들어봐. 호기심 많은 아낙네들이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수는 굿날짜를 잡아야 한다며 일단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는 길에 마을 우물가에 들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하러 모여있던 아낙네들에게 박수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쯧쯧, 큰일 났어. 저 집 눈먼 처녀한테 아주 지독한 악귀가 붙었어. 내가 막아두긴 했지만 어서 쫓아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에 큰 우환이 닥칠 게야. 당장 가을 수확부터 망칠지도 모르지. 불안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수련이가 귀신에 씌었대. 어쩐지 그 집 근처만 가도 으스스 하더라니. 우리 애들더러 절대 그 집 근처에 못 가게 해야겠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촌장은 가뜩이나 가뭄 끝이라 수확이 걱정되던 차에 흉흉한 소문이 돌자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이제 수련 모녀는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박수는 굿 비용을 마련하라며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 독촉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작은 장롱이며
유품으로 남은 남편에 부시며 벼루까지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수가 요구한 돈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인 손바닥만 한 밭대기마저 내놓을 결심을 했습니다. 박수는 며칠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겨우 마련한 돈을 보더니 그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뿐이요? 당신 정성이 이것밖에 안 되니 귀신이 물러나질 않는 게야. 그는 굿은커녕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붉은 물감으로 급하게 그린 부적 몇 장을 대문과 기둥에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징을 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다 돌아갔습니다. 고요하고 가난했지만 평화롭던 수련의 집은 이제 박수의 향냄새와 붉은 부적으로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마치 집이 아니라 감옥 같았습니다. 수련은 그 소란이 무서워 방 안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손에 잡히는 종이 조각마다 혹은 이불잇의 손가락으로라도 그 선비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수가 다녀간 뒤 온 집안이 공포와 절망으로 가라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살인문을 조용히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인가 싶어 잔뜩 겁을 먹은 어머니에게 밖에서 나직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련 어멈, 나일세, 문 좀 열어보게. 마을 어귀 개울가에 홀로 사는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말이 없지만 속이 깊기로 소문난 노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할머니가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에 붙은 조잡한 부적과 마당에 어지럽게 뿌려진 팥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시끄럽더군. 낮에 아주 요란했어. 조용한 귀신을 쫓는데 저리 시끄러운 소리가 다 필요할까?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절박했던 어머니는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수가 아끼라고 한 일, 구슬해야 한다고 한 일, 그리고 밭까지 팔아야 할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수련이 그린 숲그림 한 장을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정말 그렇게 무서운 악귀의 얼굴인가요? 할머니는 호롱불을 가까이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름진 손으로 숲그림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박수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림 속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카롭지만 슬픔이 깃든 눈매, 굳게 다물었지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한 인매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한참 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수련 어멈, 이 얼굴은 아기가 가득 찬 얼굴이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들자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한이야. 아주 깊고 차가운 한이 맺힌 얼굴이지. 억울하고 외롭고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얼굴이야. 할머니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박수라는 자. 그는 너무 시끄러워. 산 사람을 겁주고 죽은 사람의 한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야. 할머니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자를 조심하게. 때로는 조용한 영혼이 조용한 귀로만 들리는 진실을 말하는 법이야. 마지막 남은 밭은 아직 팔지 말게나. 어머니는 할머니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수가 풍기던 탐욕스럽고 요란한 기운과는 달리 할머니의 조용한 확신은 어머니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악귀가 아니라 한이라고?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딸이 숨겨둔 그림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의 빛깔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든 수련의 곁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련은 할머니가 다녀간 뒤로 한결 편안하게 잠든 듯 보였습니다. 대문에 붙은 박수의 부적이 바람에 펄럭이며 을신연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숫 그림 속 선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슬픔. 만약 할머니의 말이 맞다면 저들은 그저 억울한 영혼을 쫓아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팔아치우려 했던 것일까요? 어머니의 마음속에 박수를 향한 한 줄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다녀간 뒤로 수련의 어머니는 며칠간 밭을 팔겠다는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박수에게 당장 돈을 가져다 주지 않자 그는 귀신이 노했다는 핑계로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와 집안을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징을 더 요란하게 치고 마당에 재를 뿌리며 당장 큰 굿을 하지 않으면 수련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눈앞에서 징소리에 맞춰 경기를 일으키듯 떠는 박수의 모습을 보면 다시금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박수는 어머니의 망설임을 깨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 몇몇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을 전체의 안위를 위한 일이라며 촌장에게까지 언지를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자, 보시오. 이 집 기둥이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지 않소? 저 악귀가 집에 대들보를 갉아먹고 있는 게야. 그는 징을 치고 방울을 흔들며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는 달게 피를 담은 그릇을 들고 사방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끔찍한 광경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수는 붉은 물감으로 그린 부적에 불을 붙여 태우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광기에 차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지독한 게 붙었다니. 쯧쯧. 박수님이 저렇게 애쓰시는 걸 보니 보통 일이 아닌 게 틀림없어. 방 안에 갇혀있던 수련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요란한 소리도 그녀의 예민한 감각을 다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 속에서 늘 자신을 지켜보던 그 존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길 잃은 아이가 시끄러운 장터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때문에 그분이 숨을 못 쉬세요. 너무 아파하세요. 하지만 구실합시고 버리는 소란은 한나절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박수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쌀 한 줌을 허공에 뿌리더니 지친 듯 주저앉았습니다. 보았소? 이놈이 어찌나 독한지 내 기운을 다 쏟아부어도 물러나질 않는구려. 그는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오. 귀신이 당신의 그 알량한 마음을 비웃고 있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뒤 박수는 마루에 걸터앉아 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이것 보시오. 이젠 나도 모르겠소. 이대로 두면 나 역시 저 악귀에게 해코지를 당할 판이야. 내일 당장 약속한 굿값을 가져오지 않으면 나도 이 일에서 손을 떼겠소. 그때는 저 계집이 죽든 마을에 역병이 돌든 내 알바 아니오. 그는 마지막 남은 반문서라도 당장 가져오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딸이 아파한다는 말, 그리고 박수의 협박이 어머니의 마지막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쥐어주신 작은 은비녀 하나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유일하게 남은 값나가는 물건이자 어머니의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검게 변했지만 섬세한 꽃무늬가 새겨진 아름다운 비녀였습니다. 이것만큼은 수련이가 시집갈 때 물려주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련아, 어미를 용서해라. 어머니는 비녀를 들고 나와 박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밭을 팔아서. 박수는 비녀를 보자마자 눈을 빛내며 그것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는 은비녀를 입으로 물어 순도를 확인하는 듯 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진작 이랬어야지. 정성이 갸륵하구먼. 좋아. 이 정도면 귀신을 달랠 큰 굿을 준비할 수 있겠어. 그는 비녀를 품속 깊이 찔러 넣고는 며칠 뒤에 다시 오겠다며 거들먹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반문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텅 빈 마당에 망연자실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자 추억이었던 비녀마저 빼앗기고 나니 마치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수련도
어머니도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텅 빈 괴짝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또다시 살인문을 흔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수가 또 온 것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련 어멈, 아직 안 자는가?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캄캄한 어둠 속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낮에 그 박수라는 자가 다녀갔더군. 떠나는 낯빛을 보니 무언가 두둑이 챙겨간 모양이야. 할머니는 어머니의 헬쑥한 얼굴을 보더니 더 묻지 않고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련은 자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랫목에 조용히 앉아 수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애야, 너는 그분이 무섭지 않다고 했지? 수련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할머니. 그분은 그냥 슬프세요. 그렇다면 됐다. 할머니는 수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할미에게 자세히 일러주렴. 네가 그린 그 얼굴은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분이 입고 계신 옷을 말해보아라. 눈먼 네가 어찌 아는지 묻지 않으마. 그저 느껴지는 대로 말해보렴. 그 옷의 감촉은 어떠하냐? 모양은 어떠하고 냄새는 또 어떠하냐? 어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옷이라니. 수련이 그런 것까지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옷은 저희가 입는 삼배옷처럼 거칠지 않아요. 수련은 마치 제 옷소매를 만지듯 허공에 손짓했습니다. 결이 곱고 빳빳해요. 걸을 때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나요. 소매가 아주 넓어서 팔을 들면 새 날개 같아요.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또? 수련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무언가 쓰고 계세요. 아주 가볍고 둥글고 그물처럼 촘촘해요. 만져지지는 않지만 그늘이 느껴져요. 검은 그늘이요. 수련은 제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양반들이 쓰는 갓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리고 수련이 냄새를 맡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늘 냄새가 나요. 묵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수련은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국화 냄새요. 마른 국화꽃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벼락처럼 떠오른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선비의 도포, 갓, 묵냄새, 그리고 국화. 할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련의 어머니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수련 어멈, 혹시 이 마을 뒷산 너머 지금은 폐가가 된 김 부잣집을 기억하는가?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 부잣집이라면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이미 망해서 떠났다는 그 집 말씀이십니까? 망한 게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었지. 20살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다가 그만 급병으로 객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노부부가 충격에 집을 버리고 마을을 떠났어. 그게 벌써 20해 전 일이야. 할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급하게 방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시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불 끄고 기다리게. 특히 그 박수에게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아주 빨랐습니다. 어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불안한 마음으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달빛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더듬어 마을 뒷산 기슭으로 향했습니다. 20해 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김 부잣집은 이미 형체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졌고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본체가 아니라 아들이 쓰던 사랑채였습니다. 사랑채는 흉가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지붕도 일부 무너져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썩은 마루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곰팡내와 짐승의 배설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저곳에 썩어 문드러진 서책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곧장 방 한쪽 구석, 무너진 서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가 밑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괴짝 하나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괴짝을 밀어냈습니다. 그 뒤쪽 벽에 무언가 긴 통이 거미줄에 칭칭 감긴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족자를 보관하는 둥근 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족자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겉면이 습기에 불어 터지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족자통을 들고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나마 깨끗한 마당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족자를 펼쳤습니다. 20해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림이 마침내 희미한 별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족자는 낡고 군데군데 얼룩이져 있었지만 그림 속 인물의 형체는 분명했습니다. 비단에 그려진 젊은 선비의 초상화였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삼켰습니다. 초상화 속의 남자는 수련이 수추로 그린 그 얼굴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고고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어려있는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도령, 가엾은 양반, 고향에 돌아오고 싶었구나. 20해 동안이나. 할머니는 초상화 속 선비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젊은 아낙이던 시절, 명절 때마다 한양에서 내려와 마을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던 마음씨, 고운 도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난히 사랑채 앞마당에 핀 국화를 아꼈습니다. 그 국화 냄새가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이것은 악귀가 아니라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억울하고 외로운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족자를 다시 조심스럽게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 깊이 감추었습니다. 박수, 그 벼락 맞을 놈. 죽은 이의 한을 팔아 제 배를 채우려 했구나. 할머니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섣불리 이 족자를 내보였다가는 박수가 증거를 없애려 할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수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초조하게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족자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의 쌀독, 가장 깊숙한 곳에 족자통을 밀어 넣었습니다. 수련 어멈, 내일 아침이 되면 촌장 어른을 찾아가게, 마을 회의를 열어달라고 청하게나. 어머니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수에게 굿을 맡길지 말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하자고 하게. 그리고 내일 회의에 나도 가겠네. 할머니는 지팡이를 굳게 쥐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야. 그러니 오늘 밤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자게나. 수련이도 그 가여운 영혼도 오늘은 편히 쉴 수 있을 게야.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이른 시간부터 술렁였습니다. 수련의 어머니는 이웃집 할머니의 말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동이 트자마자 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가을의 서리가 하얗게 내린 길은 뼛속까지 시렸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어젯밤과는 달리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촌장은 가뜩이나 가을, 수학 걱정에 박수의 경고까지 겹쳐 심기가 불편한 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에 그는 노골적으로 귀찮은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국값은 마련했소. 어머니는 촌장 앞에 엎드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촌장 어른, 구술할지 말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모녀가 마을에 재앙을 끌어들인 죄인이라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웃집 할머니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제발 마을 회의를 열어주십시오. 촌장은 밭을 팔아 굿값을 내겠다는 말이 아닌 것에 실망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이웃집 할머니까지 거론되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장소는 촌장의 넓은 마당이 아니었습니다. 박수가 일부러 수련의 집, 재앙의 근원지라 불리는 그 작은 흙 마당에서
최종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마을 사람 대여섯 명이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의 얼굴로 수련의 집 살인문 밖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역병 환자의 집을 들여다보듯 멀찍이 떨어져서 웅성거렸습니다. 쯧쯧, 저 집에서 귀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오늘 쫓겨나는 건가? 잠시 후 박수가 어깨를 으쓱대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어제 빼앗은 은비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보시오, 이 가여운 정성을. 이 집 어미가 내놓은 것이 고작 이 비녀 하나요. 저 독한 악귀가 지금 방 안에서 이 알량한 재물을 비웃고 있단 말이오. 귀신은 더 큰 것을 원하고 있소. 박수는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집만의 문제가 아니오. 우리 마을 전체의 문제란 말이오. 저 악귀가 이 집에 머무르기 시작한 뒤로 마을 우물 물맛이 써지고 밤마다 바람이 귀신처럼 울어대지 않소. 당장 첫눈이 내리기 전에 저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올겨울 우리네 광은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아이들은 까닭 모를 병에 시달릴 것이오.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불안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요즘 바람 소리가 이상했어. 우리 집 소가 며칠째 시름시름 앓는 것도 박수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야 하오. 저것이 그린 부정한 그림들을 불태우고 모녀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야 재앙을 막을 수 있소. 박수가 방문을 향해 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박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모두의 말씀을. 박수가 비웃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자는 게야? 저 귀신 들린 계집의 말을? 비키시오. 박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던 수련은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멈추게. 요란한 고함소리 사이로 나직하지만 마당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길을 열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할머니가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다른 쪽 손에는 낡은 천에 꽁꽁 싸맨 길쭉한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수는 불청객의 등장에 잔뜩 인상을 썼습니다. 웬 늙은이가 끼어드는 게야. 이것은 귀신을 쫓는 신성한 일이오. 노망난 노인은 상관 마시오. 하지만 할머니는 박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촌장, 자네는 이 마을의 어른일세. 혹시 20해 전 저 뒷산 너머에 살던 김 부잣집을 기억하는가? 촌장과 마을 노인 몇몇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부잣집이요? 물론 기억하지요. 그 집. 20해 전에 한양으로 외아들이 유학 갔다가 객사한 뒤에 노부부가 상심해서 마을을 떠났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 외아들. 김도령 말일세. 박수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귀신 쫓는 마당에 무슨 뚱딴지 같은 옛날 이야기요. 우린 지금 저 방 안의 악귀를. 할머니가 매서운 눈으로 박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귀신을 본다는 박수 양반. 자네는 저 방 안의 존재가 악귀, 굶주린 악귀라고 했지? 물론이요. 검은 기운에 굶주려 뒤틀린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소. 박수가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말해보게, 박수, 양반. 자네가 말하는 그 악귀가 어째서 이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할머니는 수련의 어머니를 향해 고갯짓했습니다. 수련 어멈, 아이가 그린 그림을 모두 가져오게.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 안에 들어가 숲 그림들을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림들이 마당에 펼쳐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제대로 그림을 보고는 숨을 삼켰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도 선명한, 슬프고 고고한 선비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수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보시오, 저게 바로 악귀의 얼굴이오. 가련한 척 사람을 홀리는 게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할머니가 들고 온 낡은 천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곰팡이가 피고 좀이 먹어 너덜너덜해진 족자통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통을 열고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족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끈을 풀고 족자를 천천히 펼쳐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련히 그린 숯그림, 바로 옆에 나란히 들어 보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무에 묵은 비단 초상화와 눈먼 처녀가 수치로 그린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인매, 심지어 선비가 입은 도포의 긴 모양까지 일치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 노인 중 한 명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분은 김도령 아니신가? 김 부잣집 외아들, 김도령. 촌장 역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틀림없네. 내가 어릴 적에 저 도령이 한양에서 내려와 먹을 갈아준 적이 있었지. 바로 저 얼굴이었어. 이제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 양반. 이것은 악귀가 아니네. 이것은 스무해 전 타양에서 억울하게 죽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김도령의 영혼일세. 그저 고향집이 그리워, 이 마을이 그리워 돌아온 게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도령은 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닐세. 그저 외로웠던 게야.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 마을을 하염없이 떠돌았지만 누가 그를 보아주었는가? 누가 그의 깊은 한을 알아주었는가? 오직 이 아이뿐이었네. 할머니가 수련이 갇힌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수련이 세상의 눈을 감았기에 보이지 않는 이의 슬픔을 볼 수 있었던 게야. 할머니는 수련이 말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수련이는 김도령이 쓰던 서책의 묵냄새를 맡았네. 그가 사랑채 마당에 심어두고 아꼈던 말은 국화 냄새를 맡았네. 이것은 저주가 아니야. 이것은 이 마을의 아들이었던 한 외로운 영혼의 간절한 호소였단 말일세.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박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수의 얼굴은 땀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거짓말이오. 속임수야. 저것은 그냥 낡은 그림일 뿐이야. 저 계집이 모든 것을 꾸며낸 게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박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부끄러움과 분노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조상의 외로운 아들을 두려워하고 쫓아내려 했다는 부끄러움, 그리고 그 한을 이용해 자신들을 속이려 한 박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수, 자네는 김도령의 외로운 넋을 아끼려 부르며 쫓아내려 했는가? 박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기운이 너무 음습하여 착각을. 할머니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기운은 음습한 것이 아니라 슬펐던 것일세. 이 마당의 어둠과 공포, 시끄러운 소음을 끌어들인 것은 자네야. 그리고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는 이 불쌍한 어미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빼앗아갔지. 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당장 은비녀를 내놓아라.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궁지에 몰린 박수는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내 마당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썩 꺼지거라. 촌장이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이 사기꾼 놈. 죽은 이의 하늘 팔아 산 사람을 겁박하는 더러운 놈. 박수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짐과 부채를 허둥지둥 챙겨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흙덩이를 던지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는 꽁무니를 빼며 살인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요란했던 소음과 지독했던 향냄새, 그리고 사람들을 짓누르던 공포가 마침내 수련의 작은 마당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불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펼쳐진 초상화와 숲 그림들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할 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모든 것을 지켜보던 수련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공포가 아닌 안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촌장이 흙바닥에 떨어진 은비녀를 조심스럽게 주워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련. 어멈. 우리가 잘못했네. 김도령께도 자네들 모녀에게도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 방 안에서 수련은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요란한 징소리와 고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박수의 위협적인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슬픈 선비의 영혼.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던 고통스러운 혼란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고요해 보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편안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박수가 황급히 도망친 마당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숯 그림과 낡은 초상화를 번갈아 쳐다보며 조금 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촌장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마당에 엎드려 있는 수련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수련 어멈, 우리가 큰 죄를 지었네.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공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네. 부디 용서하게나. 마을 사람들 역시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네, 수련 어멈. 우리가 어리석었어.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멸이 아닌 깊은 뉘우침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낡은 초상화를 조심스럽게 말아주었습니다. 죽은 이가 두려운 것이 아닐세. 그들이 풀지 못한 한이 두려운 것이지. 할머니가 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도령은 재물을 바란 것이 아니었네. 그저 기억되기를 바란 게야. 20해 만에 겨우 고향 땅을 밟았는데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못해 그저 외로웠던 게지. 할머니의 말에 촌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맞이해야 합니다. 박수의 요란한 굿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조용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다들 연장을 들고 김 부잣집 폐가로 모이세. 20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김도령이 편히 쉴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하네. 모두의 시선이 굳게 닫힌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의 근원지였던 그 방이 이제는 슬픈 비밀을 간직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자 수련이가 방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련 아가씨, 우리가 김도령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드리면 그분의 한이 풀리시겠는가? 수련은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튿날 산골 마을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남자들은 낫과 쟁기를 들고 김부잣집으로 가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를 베어내고 무너진 사랑채 기둥을 바로 세웠습니다. 여자들은 물동이와 걸레를 가져와 20해 묵은 먼지와 거미줄을 걷어냈습니다. 썩은 마루를 닦고 찢어진 창호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마침내 늦가을의 햇살이 20해 만에 처음으로 사랑채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웃집 할머니와 어머니가 수련의 손을 잡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수련은 사랑채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독하던 곰팡내와 짐승의 냄새는 사라지고 잘 마른 나무 냄새와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수련이 속삭였습니다. 묵 냄새가 다시 나요. 아주 맑은 묵 냄새가. 마을 사람들은 방 안에 작은 교자상을 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가져온 초상화 족자를 벽 중앙에 정성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련이가 수치로 그렸던 그림들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마치 20해 만에
그림 속의 도령이 자신을 알아봐준 유일한 친구를 만나는 듯했습니다. 박수가 요구했던 돼지머리나 오색 비단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을 우물에서 길어 올린 맑은 물 한 그릇과 갓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 한 공기, 그리고 잘 익은 사과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촌장이 향 한 자루를 피워 올렸습니다. 향 연기가 방 안에 조용히 퍼져나가며 오래된 슬픔의 냄새를 감싸 안았습니다. 촌장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마을 노인들과 수련의 어머니가 차례로 초상화 앞에 깊이 절을 했습니다. 김도령, 촌장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고향에 돌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도령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저희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이제 이 고향 땅에서 편히 쉬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절을 올리는 동안 수련은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늘 따라다니던 그 서늘한 기운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있던 슬픈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은 여전했지만 지독했던 외로움과 한기가 사라지고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 앉은 듯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조촐한 제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촌장은 자신이 졌던 쌀 한 가마니를 수련의 집광에 부었습니다. 이것으로 올겨울은 걱정 말게나. 박수에게 속았다며 분개하던 아낙네들은 각자 무와 배추를 가져왔습니다. 수련 어멈, 혼자 김장하려면 힘들지. 우리가 거들어 줌세. 오랫동안 끊겼던 이웃의 온기가 텅 비었던 수련의 집마당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은 더 이상 귀신 들린 아이나 불길한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슬픔을 볼 줄 아는 조용하지만 특별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수련의 집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다가와 제 주머니에 있던 곶감 하나를 수련의 손에 부끄럽게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수련이 아주 오랜만에 이웃에게서 받아보는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늦가을의 스산함이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드디어 산골 마을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미불 같은 눈송이가 밤새도록 내려 온 세상을 하얗고 고요하게 덮었습니다. 시끄러웠던 박수의 소동도, 스무에 묵은 김도령의 한도, 그 모든 것이 깨끗한 눈 아래 조용히 잠드는 듯 했습니다. 김부잣집 해가도 하얀 눈을 뒤집어 쓰고 마침내 평화로운 안식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수련의 작은 초가집 아랫목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준 장작이 아궁이에서 붉게 타올랐습니다. 수련과 어머니는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속에 묻힌 듯 방 안은 더할 나위 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박수의 위협에 떨던 날들이 마치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련의 얼굴은 지난 몇 달간 본 적 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련아, 내 딸아.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혹시 선비님 말이다. 아직도 네 곁에 계시느냐? 어머니는 딸이 또다시 그 슬픈 얼굴을 그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수련은 대답 대신 곁에 두었던 작은 숯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수련의 손이 빈 종이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닫힌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수련의 손길은 부드럽고 둥근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소박하고 단정한 꽃한 송이를 그렸습니다. 수련이가 그토록 선명하게 냄새를 맡았던 바로 그 말은 국화꽃이었습니다. 수련은 그림을 완성하고 숯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돌려 눈이 내리는 창밖을 향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듯 그녀의 얼굴에 아주 맑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수련의 목소리는 눈송이처럼 조용했습니다. 이제
제 뒤에 서 계시지 않아요. 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셨느냐? 노여워하며 떠나신 게야. 수련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화나지 않으셨어요. 수련은 자신이 그린 국화꽃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방으로, 그분의 책과 그분의 국화꽃 곁으로요. 이제 편안해지셨어요. 방 안에는 깊고 따뜻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짓눌렀던 마지막 두려움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여 보낸 것이었습니다. 딸은 이제 안전했습니다. 수련 역시 더 이상 슬픈 영혼의 통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수련이 그린 국화꽃 그림을 조심스럽게 들어 벽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귀신의 증거가 아니라 위로받은 영혼의 감사의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수련의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잘 자거라, 내 딸아. 겨울은 길지만 우린 이제 따뜻하구나. 우린 이제 안전해. 그렇게 산골 마을의 겨울은 깊어갔습니다. 눈먼 처녀와 선비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추운 겨울밤 아랫목에서 도란도란 나누는 조금 슬프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마음만이 들을 수 있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눈먼 소녀의 마음이 그 누구의 눈보다 맑았다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고요한 방 안은 이제 잠을 재우는 따뜻한 온기와 평화로운 숨소리로만 가득 찼습니다.